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3MC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휴가 상당히 길었는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후유증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는 또 아내분이 그 명절 때 음식 하다가 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정말요? 예, 기름에 좀 대서 병원에 있었고요. 아마 내년부터 아마 명절 음식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훈 변호사의 그 모친께서, 그 꼬장꼬장한 TK의 어머니께서 네. 며느리가 다치는 걸 보고, 네. 내년부터는 튀김은 이제 하지 말자. 튀김은 됐다 하지 말자. 전 안 붙이나요? 전 한 이제? 2개 정도만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예. 그래, 음식은 사실은 우리가 명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네. 예, 좀 경제적으로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 목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고요. 아마 그 정부 여당에서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테고, 그렇죠. 반대로 야당에서는 지금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을 세웠어요. 정치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이 참 신나하는 곳이죠.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이 먹힐 것인지 어떨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감이 시작된 이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안드로메다를 찾아온 이분, 한때는 을의 눈물 닦는 대변인, 지금은 을도 잃은 을이 없다, 쑥과 마늘만 먹은 웅녀의 심정으로 눈물도 가끔 흘리면서 야당과 협치하고 있다는 이분,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국정감사가 목요일 시작됐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혹시 국정감사 주말엔 안 하죠? 네. 다만 준비는 해야 돼, 준비는. 의원님들이 준비는 하는 거죠. 네네, 그럼요. 이제 3주 동안 하니까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준비를 열심히 해서 월요일, 화요일 그 국정감사 하고요. 네. 수요일은 또 이제 자료 준비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하루 비고 목, 금 이렇게. 이게 국정감사하면 저도 지금 산업위에서 하다가 왔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12시까지 보통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이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빼고 어디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질의한 거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할 때 딴 데 나갈 수가 그렇죠. 없어요. 자리 그래서 이제 지키셔야 자기 자리 지키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일각에서는 말이죠. 네. 이 보좌관들이 다 만들어준 질문지여서 의원들이 맥락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질문하면서도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런 몇몇 의원들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를 말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가 있었죠, 결국은. 그 전달하는 그런 소문이 과정에서 있었다고요? 잘못됐다는. 네. 예전에. 오해였다. 오해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제가 거죠. 전에 볼 때는요. 네. 이렇게 이제 질문지 써주면 가다가 한 장이 섞이잖아요. 예. 섞인 거 모르고 그냥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화를 하잖아요. 국감 끝나고 네. 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셨대요.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네, 김밥. 그러니까. 네, 김밥을 준비해 주셔서 아주 김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우리 네. 녹화 시간이 이 시간까지 식사를 못하고. 근데 안드로메다에서 준 김밥이 아주 질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맛있는 김밥인데. 국회밥보다 더 네, 맛있습니까? 훨씬 맛있어요. 자, 이번 국감요. 이 적폐 청산 대 정치 보복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당의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적폐 청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거든요. 민생. 예.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민생 제일.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도발 이게 매우 심각하고 네.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안보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적폐청산이 3대 기조를 세웠는데 네. 이 적폐청산이 사실은 민생이나 이런 거하고 다 분리되질 않아요. 네. 근데 여당에서는 적폐청산을 꼭 필요한 거고 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적폐청산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네. 표적 누구를 딱 찍어서 하잖아요. 그러고 그냥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정도로 그 조사하는 과정도 아주 정말 과도하게 무슨 시계를 어떻게 네.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표적 수사를 하고 과도하게 한 그런 거는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막 증거 자료가 막 나오잖아요. 이 군과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을 비롯해서 여론 조작을 공작하고 뭐 시발단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자방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조사하지 않아도 자료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청와대에다 놓고 가서 그냥 얼마나 그게 많으면 잘 건사도 못 해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 갔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바로 세워야 네. 우리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DJ 아니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폐를 맞불러 올 전략 같은데 뭐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IMF라고 하는 시기 속에서 네. 우리도 정말 잘 기억하는데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국민들의 감동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금모으는 과정에 정말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서 IMF를 빨리 극복을 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 아닙니까? 네. 마지막에 그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이미 다 조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김대중 정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사 안 했을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도한 표적 수사를 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된 사건인데 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그런 정도가 되면 기소 중지하고 맙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하는데 이거를 분리할 때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문제를 끄집어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약방의 무슨 감초였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나가고 뭐 이런 얘기까지 약방의 감초까지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리할 때마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할 도리인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해라!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해라 이겁니다. 국정감사는 문제를 끄집어내면 뭐 그거 우리가 안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뭐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들이대고 조사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듯이 그런 거 있으면 엄포 놓지 말고 하시라 이겁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예전에 국정감사 이렇게 보면 네. 특히 재벌들, 네. 재벌 청구서 중인 신청하면 네. 항상 출장 가 있더라고요. 네. 꼭 희한하게 아니, 요때 다 나가셔. 딱 요때 나가더라고 국정감사 때. 네. 그리고 또 여야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잘 안 중인 불러져, 안 신청하는데. 불러져. 네. 이번에는 어떻게 증인 문제는 해결됩니까? 글쎄 이제 일부 좀 했죠. 좀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적폐를 청산한다거나 아니면 민생 제일 국감한다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불공정 불평등한 시스템을 고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네. 동네에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 우리 대부분의 자영업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 또 거기에 대리점, 가맹점 이런 분들이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그리고 대리점 본사, 가맹 본사로부터 굉장히 불공정한 그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했던 을지로위원회 갑을 문제로 다뤄왔던 네, 건데 네. 이런 거를 제대로 다루려면 이 대기업 그 갑질을 했던 또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분들이 나와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기업 국감이라고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 불공정 불평등을 없애는 이게 가장 큰 적폐거든요. 정부 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나 무슨 이런 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국민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불공정, 불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폐입니다.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렇죠. 역시 저희가 이제 여당이 돼도 이런 것들을 고쳐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그 오너 또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 나오게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역시 기업 편이어서 그런지 그분들은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협상 중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증인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인이 나왔는데 뭐 롯데 회장 보고 뭐 엉뚱한 축구 질문하잖아요. 경기하면 누구 응원할 이런 좀 하면 좀 보는 국민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니, 그래서 만든 게 요번에 증인 실명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증인을 부를 때 누가 불렀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른 사람이 책임지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야죠. 시간 때우식 질문하면 안 네, 되는 시간 때우기식을 한다거나 괜히 내용도 없이 호통치기 한다거나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기 지역의 어떤 기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도 있죠. 수단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괜히 호통이나 치고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예.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그 의미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실명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오프닝 토크 하고 있는데 보통 오프닝 토크는 3분에서 5분 하거든요. 우원식 대표라서 15분 40초를 오프닝 토크에 썼습니다. 무제한 드렸습니다. 이 뒤에 방송 안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 더 해야 돼. 적폐청산이 그저 이제 그 공방하는 적폐청산, 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폐청산을 그 제대로 못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친일잔재 청산 아닙니까? 네. 그때 우리가 해방되고 친일잔재라고 하는 적폐를 그때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반민특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지나간 일 하냐. 저 그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 친일 세력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 그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킨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적폐청산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했던 거 이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일청산 그거는 그 과제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에 쌓여있었던 적폐들 그건 이번에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 대표가 반민특위가 왜 이렇게 하냐면 네.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근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국감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로 지금? 계신 우리 할게 산업위에서 많은데. 국감 첫날부터 이제 뭐 야당에서도 세게 얘기했던 것이 신고리 569기 건설 원전. 중단 여부 예. 원전 얘기였는데 20일 날 결정이 되잖아요. 네, 공론위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자위시죠 지금.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건 공론화위에서 정할 거니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최종 토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지금 몇 분이에요? 20분 가까이 흘렀거든요. 이렇게 하면 뒤에 질문을 할 게 없어요, 의원님. 의원님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할 얘기가 많아서. 의원님, 우원식 원내대표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프로필을 제가 네. 간략하게 그리고 따끈따끈한 프로필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1957년 9월 18일 서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올해 제가 한갑 동안이십니다. 예. 경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대학 진학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들 소개로 입학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에 가입했는데 여기 형들이 누구냐면요. 저희 형이 바로 기독학생회 제 전임 회장이고 그리고 왜 아우성하는 구성애 씨 있죠. 네. 구성애 씨가 바로 제 1년 선배예요. 그리고 저희 형이랑 친구여서 우리 집에 많이 와가지고 입학만 하면 가입해라고 해갖고 제가 그 회원 1번 회원입니다. 이게 문제였나요? 이게 아마 길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발동 등으로 학교 내 서클이 다 해체됐는데 연대에서 기독교 학교라는 특성상에 기독교 학생회는 남아 있었고요. 네, 대학교 그렇습니다. 1학년 여름 겨울방학 때 봉사활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네. 그렇지만 1978년 강제 징입되어서 군에 갔고요. 1980년 5월에는 탈영까지 생각할 정도의 탈영은 못한 것 같고요. 1981년 5월 참 심각한 5.18 일주기 행사를 주도하다가 결국은 집시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8개월간 복역을 했습니다. 이때요. 네, 변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1심에서 1년 받았어요. 아, 1년입니까? 형이 올라갔죠. 네, 근데 2심에서 최후 진술을 제가 세게 했더니 괘씸죄 적용됐구나. 괘씸죄 이게 이제 전두환 시기의 일기잖아요. 이야. 81년 5월이 그렇네요.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고 첫 번째죠. 첫 번째 학기잖아요. 제가 두 번째 시위를 했어요. 전국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찍힌 것 같은데 감옥 살면서도 징벌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뭐 자꾸 떠들어가지고. 최후 진술도 우리 라디오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길게 얘기해가지고 괘씸죄 받은 거 아니에요? 길게 하긴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를 심판하는 당신들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멋있네요. 뭐 역사의 심판대에서 나는 무죄고 그리고 5.18에서의 이런 만행은 이 국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나중에 우리를 감옥에다 넣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죠.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얘기를 결국 그렇게 1년을 됐네요? 받았던 게 3년. 2심에서 3년이 돼버렸네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저희 외할아버지 아까 동릉동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예. 의열단 네. 사건으로 감옥을 갔는데 그 구형을 5년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양반 최후 진술이 그때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최후 진술을 세게 해가지고 그것도 길게 올라왔습니까? 그 길게. 기사에 보면 1시간 했다고. 어떡해. 그렇게 해가지고 징역을 7년 받았어요. 2년 올라가네요. 네, 말 그러니까 많아서 2년 올라가. 우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은 최후 진술 때문에 2년씩 올라가는 집안이다. DNA군요. 멋있네요. 근데 그 감옥 생활은 어떻게 해요? 적응을 잘했습니까? 할만했습니까? 네, 뭐 제가 그 감옥은 체질이어서요. 그 마설계라고 있는데 마가린, 설탕, 계란을 섞어서 이렇게 막 마설계? 비비면 네. 그게 잼같이 돼요. 그럼 건빵을 사갖고 그걸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고요. 마설계. 그다음에 트리오통 있잖아요. 네. 네. 트리오통을 이제 다 쓴 트리오통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네. 배가 아프다고 막 그래서 죽을 받아서 죽을 넣고 거기에다 설탕을 넣고 에비오제 팔거든 원기소 그걸 넣고서 딱 넣으면 일주일이면 딱 막걸리가 됩니다. 어머. 그러면 밤에 양말을 깨끗하게 빨아서 어머. 양말에다 넣고 싹 짜면 한 그릇 나옵니다. 그거 딱 마시면 아주 기분 좋게 잠자죠. 안에 가서도 범법을 저지르고. 제가 이걸 다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되게 집회미 씨 법률 위반은 1년 뭐 조금 사는 10개월 1년 밖에 1년 6개월 저는 정도인데요. 저는 2년 8개월 살았으니까 제가 완전히 감방장이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은 굉장히 지금 적응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 살다가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힘이 세다가 잘못해서 들어간 거 우리야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학교 다니다가 잘린 건 좀 아깝긴 합니다만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각오하고 대표님 들어가고. 그러면 잘 버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주세요. 뭐요? 그 두 분한테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지. 마음가짐 뭐 이런 거. 대만 같은 거 보면 되나요? 그냥 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 털어놓고 그러고 속 시원히 사는 게 제일 그렇죠. 편하죠. 최우진 씨는 좀 짧게 하고. 최우진 씨는 짜죠. 그거는 길게 하다 보면 깜깜하면 2년 추가 제가 변호사로서 네. 재판하다 보면 가장 판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오래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참 조금 이해는 해요. 2년 올렸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최후 진술이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근데 거니까 그 존경합니다. 밖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 판사가 그 피고가 최후 진술하는 걸 깁니다 그만해서 할 수는 없는 절대 못하죠. 못하죠. 그건 절대. 그리고 예. 변호사가 옆에서 떨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만해야 되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또 일반적이고요. 예. 우리 이렇게 하다가 그냥 프로필 하다 끝날 것 끝내려 같아요. 하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관리사,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17대, 19대, 20대 서울노원구을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중요하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요. 말씀드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의원 공동대표 의원이 되고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한 번 떨어졌어요. 우상호 대표랑 붙어서. 8대 한번 떨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한 번 떨어지고요. 원내대표도 한 번 한번 떨어지고요. 그때 그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붙을 때 네. 제가 그 당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원직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면 그때 안 떨어졌죠. 어쨌든 지금 뭐 프로필을 우리 박주민 변호사 소개했는데
우원식 하면은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떠오릅니다. 네, 근데 무조건 떠올라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번 이런 걸 해보자 해서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실은 그 17대 국회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들한테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국민들한테 그때 평가는 하여튼 되게 혼란스럽고 저 주장은 강한데 좀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 이슈는 세게들 잘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못하고 이런 평가들 때문에 결국 무슨 국민 성공 시대 뭐 하여튼 청계천 신화 뭐 이런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명박 그 후보가 나와서 국민들이 거기 선택했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유능한 세력으로 다시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민주주의 문제와 민생의 문제는 한 덩어리 문제여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고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을지로위원회 만들 때는 당에서 이제 최고위원 2013년에 재선돼서 최고위원 선거를 나갔거든요. 네.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현장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던 차에 그때 딱 터진 사건이 남양유업 사태입니다. 그렇죠.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물은 지금 이런 갑질,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엉터리 계약서를 만들고 수탈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도 안 주는 이런 갑을 문제에 을들이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모습이고 거기서 이 흘리는 눈물을 정치가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최고위원 되자마자 5월 6일 날 선거를 했는데 아니구나. 5월 6일은 내가 감옥 간 날이구나. 5월 20일 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현장을 현대제철의 그 로에 들어갔다가 사망하신 분들. 근데 남양유업 사태부터 뭐 톨게이트 수납원, 택배, 아파트 경비 노동자, 뭐 미스터 피자 다 알려져 있는데 가장 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역시 남양유업 사태고요. 거기 아주 굉장히 남마처럼 얽혀져 있었던 문제고 불신이 굉장히 깊었고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걸 합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 회의를 국회에서 할 정도로 양쪽이 회사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가맹점들이 어디 정하는 데서 회의도 안 하려고 그래서 국회에서 했는데 결국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타결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제일 기억나는 사건은 사실은 아프리카 노예 박물관. 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호천의 아프리카 박물관이라는 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 아프리카 예술가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그분들은 아주 사는 집이 완전히 제가 가보니까 막 곰팡이 투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를 숙소로 주고 그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그거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해결했죠. 그래갖고 우리한테 그분들이 우리한테 을지로위원회에다 문제 제기했어요. 그분들은 와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진짜 나쁜 데다. 어떻게 예술가들을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 약속 안 지키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해서 거기다 신고를 했는데 딱 와서 그냥 한 방에 해결했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정치하시는 분이어서 이게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았었던 면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풀면서 그분들이 이거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주 좋은 나라구나. 그렇게 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행사할 때마다 와서 찬조 출연을 했어요. 근데 원식은 역시 원내대표다. 경륜은 있네요. 자신의 업적을 살짝 올리면서 야당을 싹 디스하고 역시 연륜이. 그래서 우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원식 우리 대표님 올해 참 큰일 많은 일 했는데 이 한 컷들을 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원식의 한 컷. 우원식의 한 컷입니다. 5월 16일입니다. 꽃다발을 든 우원식인데요.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대표와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중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계속 뚜벅뚜벅. 야당만 지금 한 9년 이렇게 하다가 네.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 뭐 상당한 부담감이 됐을 텐데. 네, 그렇죠. 이게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저희들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걱정이다. 대통령 선거는 이길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고 해서 국회의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국회는 여서야되고 네. 교섭단체가 4개가 있고 정의당까지 하면 5개의 정당이 있고 그리고 이 탄핵을 통해서 대선을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을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그 갈등의 골이 다른 때하고 다를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정권이 시작하고 더더군다나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 우리가 17대 때 저희가 여당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첫 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17대 국회가 시작했는데 첫 해에 원내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끌어가지 못했다는 반성이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개혁의 요구를 너무 세게 하고 뭐 그러면서 갈등이 많아지고 당청 관계가 나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성공적으로 가려면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다. 첫 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했는데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기고 예.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이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5월 그러니까 16일 날. 시기를 돌려서 네. 5월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영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 됐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내대표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을지로위원회로 대표되어지는 네. 정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고 불공정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고 그것이 제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결국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안 된다.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제기하면 원내라는 게 다른 협상을 막 하다 보면 그런 민생은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적인 쟁점으로 붙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게 훨씬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생 현안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 돼서 저걸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원내대표 하겠다는 마음을 붙어서 처음에도 이야. 붙었다가 우상호 대표한테 이제 졌는데 두 번째도 무조건 한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로위원회 거의 회원 같은 분이에요. 경제 살리기 1호 공약 그럼요. 하신다고.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도 하고 뭐 네. 그러고 그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을지로위원회가 했던 일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고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시기에 첫 번째 원내대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죠. 자, 지금 우원식의 한 컷이 아직 3장이 더 남았습니다. 3장이 더 남았는데,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 대표 워낙 말씀 길게 하셔서, 요 3장은 팟캐스트로 따로 저희가 내보내고요. 지금 라디오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이 길구나. 짧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장면입니다. 컷입니다. 6월 22일인데 남자의 눈물.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정치권 쟁점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 이제 지방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계 개편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 야당의 원래 한 집이었던 그런데 나눠졌던 보수 야당이 다시 합칠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흡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이제 합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른정당의 일부가 바른정당을 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당의 아마 당의 중심이랄까요? 당의 정통성이랄까?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되게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이 자강파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가 나가서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꼭 무슨 일당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얼마나 나갈지 잘 모르겠고 저쪽이
107석이고 우리가 121석이거든요. 네. 14석 차이인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국민의당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합쳐야 된다. 무슨 뭐 이런 건 아니고 또 국민의당 의원 일부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또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개별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뭐 그런 분들 그런 의사를 없겠지만 표현하는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없고요. 내칩니까? 네? 내칩니까? 온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아직 상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아직 이게 당이 굉장히 갈등을 치르면서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있었던 차이 그런 것들이 또 엄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얼만큼 지지자들 안에서도 해소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예. 필요하다고 사람 이렇게 막 끌어오고 땡기고 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는 아니고 이것이 힘이 되는 어떤 이 구조의 변화가 되려면 지지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당장 이제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뭘 잘못하는데 성공적으로 가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완전히 바꾼 예산이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있고 또 그동안 힘있고 빽있고 기득권 중심의 법률안들을 정말 서민들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 국민의당과 저희가 뭐 개혁입법연대가 됐든지 하여튼 법률 가지고 서로 협치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사회를 앞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선거구제라든지 또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서로의 차이나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제 우 대표님은 다시 우리 방송 못 나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워낙 나올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불러주면 안 불러줄 거예요. 지금 지도부 체제로 지방선거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책임감도 있을 거고 또 기대감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국민들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정말 서민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의 틀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저희가 그 일을 잘하면 이번 연말까지 또 내년 2월까지 국회를 잘 운영해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당 지도부가 그런 관점에서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충분히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잘 유지해 가고 이번 정기국회 내년 2월 국회까지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치해 오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좌절 없는 세상.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힘이 되는 정치. 마지막으로 정치인 우원식의 꿈은 어떤 것일지. 그겁니다. 좌절 없는 세상.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신명나는 노무현 대통령 말하고 비슷하네요. 좀 살만한 세상.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리고 김근태 형이 선배가 얘기했던 희망은 힘이 세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정치. 그게 하고 싶은 좌절 없는 세상. 저는 우 대표가 너무 말씀을 길게 해서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항상 초대 손님한테 마지막 엔딩곡을 좀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떤 곡을 들고 오셨습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좌절 없는 힘이 세다. 희망 있는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 마시고.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마감하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정말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우원식 원내대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